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무장관이 어제 오후 한미 국방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번 달 계획된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결정이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며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일본제 불매 운동으로 소비재 수입이 줄어든 것이 상당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이 성공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일 무역 기조에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이 부여된다 밝혔습니다. 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에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된다며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자, 중국 관영 매체들이 홍콩 시위 사태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 공안 당국이 홍콩과 인접한 중국 본토에서 대규모 테러 진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중국 관영지 성격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광저우 공항국이 어제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테러 진압 훈련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양시장이 지금 모두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고 코스닥도 약보합권으로 지금 접어든 상황입니다. 일단 아시아 증시는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우리 시장만 좀 소외를 받다 보니 좀 답답한 흐름이 오늘도 주초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디커플링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증시는 역시나 잘 달렸습니다. 다우가 28,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등 미국 증시는 미중 간의 무역협상 합의에 대해서 더욱더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감이 한껏 올라왔고요. 증시는 잘 달립니다. 그리고 지표들은 혼조세를 좀 보였는데 이 부분보다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1차 합의서에 도장을 찍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됩니다. 지금 우리 시장 거래소는 시총 상위주들 혼조세 지금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가 독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오늘도 상승 나오는데 라인, 야후재팬 통합 최종 합의 이야기가 오늘도 들려오고 있고요. 상승 흐름을 잘 가져갑니다. 코스닥 시장은 역시나 개별 종목 장세 오늘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매지온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었죠. 전에는 HLB가 있었다면 이번엔 매지온이었는데 매지온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일단 시장 기대치에는 좀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주가가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0% 이하로 빠지는 즉각 급락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홍콩발 이슈부터 해서 지금 시장에 봐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은데요. 오늘장 내일장 함께 하시면서 하나하나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부터 점검합니다. 코스피가 2150포인트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는 것처럼 2160포인트 바로 무너졌고요. 장 초반에 장중 저점은 2153입니다. 현재 포인트도 장중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의 수급 상황을 좀 봐야 될 텐데요. 외국인이 좀 파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현선물 다 팝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오늘 유일하게 파는 게 외국인, 현물 시장에서도 유일하게 파는 게 외국인 이렇게 잡히고 있고요. 개인 사고요, 기관 사는데 기관 투자자 좀 보셔야 되는 게 투신 쪽에서 또 오늘 펀드 환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네요. 412억 원 정도의 매도 포지션이 좀 잡히고 있고요. 오히려 금융투자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기금도 매수 들어오네요. 크진 않지만 350억 원대로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 시장이 하락하니 개인들은 또 저점 매수의 종목별로 들어가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소폭씩 빠지고요. 네이버가 전해드렸다시피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통합 이야기 일본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라인하고 야후재팬 통합 나오면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어느새 18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는데 네이버 한 1년 사이에 거의 한 60% 이상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12만 5천 원은 굳건히 지키면서 12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LG화학, 신한지주 빠지는 가운데 셀트리온은 보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포스코, SK텔레콤, SK 상승하는 가운데 삼성물산, LG생건 지금 보합 하락인데 LG생건이 122만 원대에서 멈춰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667대입니다. 약보합권보다 조금 더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671부터 667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사고요. 개인도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현재 48억 원 정도 매수 들어와주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스닥이 더 눈치 보기가 강한데 다음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빠지고요. CJEN에 빠지고 펄어비스 빠지고 스튜디오 드래곤 빠집니다. 일단 뭐 펄어비스가 가장 크게 빠지는 가운데 CJENM이 15만 원이 또 붕괴가 되는 모습인데 일단 악재입니다. 일단 프로듀서 101의 악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시즌이 이번 시즌뿐만이 아니라 전 시즌으로 지금 다 혐의가 있음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들에게 지금 외면받을 수 있다라고 증권가 레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HLB만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헬릭스미스 눈치 보기 하면서 어느새 주가 10만 원 부근까지 왔습니다. 휴재로 올라가는 가운데 KMW, SK머티리얼즈 빠지고요. 파라다이스가 많이 올라옵니다. 19,500원대까지 상승해 주네요. 시총순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이던 메지온이 여기까지 내려왔네요. 메지온이 지금 17만 1,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장중 저점은 28%대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메지온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메디톡스가 지금 1%의 상승,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은 조정 나오네요. 3원 10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화는 강세 흐름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살펴드립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 2,15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약보합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메지온, 아난티, 우정바이오입니다. 오늘은 메지온 얘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메지온의 유네다필 임상 3상 결과와 관련해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4% 급락했는데요. 17만 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큰 폭의 하락 출발한 이후 약보합권까지 반등하기도 했는데요. 다시 낙폭을 키웠습니다. 최저가 16만 8,200원입니다. 메지온이 단심실증 치료제 유데나필의 글로벌 임상 3상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차 지표는 산소 소비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2차 지표인 운동 성능 측정 값은 유의미한 성과를 냈는데요.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임상 성공이라며 축하하는 분위기지만 일부는 또 실패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상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메지온의 주가 오늘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중국에서 추가 발병한 흑사병과 관련해서 우정바이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3% 급등했습니다. 7,59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꾸준히 상승폭을 키워갔습니다. 최고가는 7,810원입니다. 중국에서 흑사병 환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정바이오가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우정바이오는 지난 8월 천연물 유래 신물질의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승인받았습니다. 해충 기피제 제품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돌입한 바 있어서 세계 최초로 천연물 기피제를 개발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에 남북 경협주들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난티는 현재 전날 대비 4.6% 올랐는데요. 12,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계속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최고가 12,90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협상을 재개하자는 뉘앙스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내용으로 곧 보자는 언급도 추가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시사했는데요.
그간 지지부진하던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야난티를 비롯한 남북 경협주들 오늘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월요일 시장 이슈 바로 정리합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추웠습니다. 예, 내일도 추워진다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셨으니까 한 주간의 이제 이슈들, 일정들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주요 이슈들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주는 11월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또 11월 말 그리고 또 연말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나올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오늘 11월 18일 날 월요일 같은 경우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또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규제가 유예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오늘로 만기가 되는데 추가로 더 연장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이 아마 예상으로는 한 90일 정도 추가로 더 유예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왜냐하면 무역 협상 관련돼서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화웨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적 변화를 미국이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부분도 앞으로 무역 협상과 관련된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시장이 좀 더 확신을 갖든가 아니면 실망감을 가질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SJ그룹이 신규 상장됐습니다. 캉골이란 브랜드죠. 이쪽으로 브랜드를 장기 임차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성장세가 돋보이는 회사인데 오늘 시장이 좀 정체를 보이는 가운데서도 지금 현재 한 10%대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2014년도 이후 연평균 50%대를 성장했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그때 경쟁률 같은 경우도 946대 1까지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기대감도 주가에 작용하고 있다는 관점인데 일단 이 부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일단 연말까지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IPO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권을 찾게 되면 모멘텀들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신규 상장주에 대한 흐름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오늘 미국의 11월 전미주택 건설협회에서 주택시장 지수를 발표하고요. 이번 주에도 주택 건설, 주택 착공 그런 관련된 건축 지표가 여러 개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 주택시장 지수 하나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올해 들어서 꾸준히 여름 때 이후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되는 기조다 보니까 조금 더 모기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건축시장이 미국 쪽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는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1월 19일 날 화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는 구글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인 스테디아가 출시가 됩니다.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로 게임을 즐긴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까지는 일단 자기가 쓰는 게임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통해서 게임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PC나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 이런 쪽으로 다 어느 걸 접속해도 연결돼서 저장된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획기적일 수 있는 서비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이런 클라우딩 게임이 여러 가지 또 주도로 자리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도 게임주나 그리고 여타 클라우딩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도 기회 요인들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관점 쪽에서 또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도 늘려야 되겠죠. 그러면 좀 더 반도체 업황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기나 아니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파장들도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내일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그 대화 쪽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배철수 선생님이 DJ가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토론 주체로 맡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주목할 부분들은 뭐 정치적인 부분뿐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기존의 연초에는 상당히 남북 경협 5G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수소차 이런 테마주들의 강세가 정부 정책과 같이 이어졌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슈화되면서 테마주의 동향이 나올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한일 간의 2차 양자 협의가 이번에 또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불화수소가 다시 수출 제한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뉴스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궁극적인 부분들은 이런 어떤 세계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풀려야 안심이 되겠죠. 근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협의 대상들 당장 성과가 나온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 변화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데이터 3법에 대해서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신용정보 개정안 이런 쪽에서 처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통과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4차 산업 육성에 기반된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들이 재정비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쪽에 대한 수혜 흐름들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11월 20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PPI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벌써 한 3달 정도 마이너스권에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어떤 물건을 생산을 해서 제값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컸던 대표적인 지표죠. 그런 쪽에서 그래도 변화가 나오는지 반등 시도가 들어오는지에 대한 흐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아마 이렇게 큰 파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번에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한 내용들, 특히 유동적으로 금리는 관리할 수 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아마 그래도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더 확인하려고 시장은 좀 바라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코리아 에셋투자증권이 신규 상장을 하는데 중소형 증권사가 오랜만에 상장을 한다는 관점 쪽에서 경쟁률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진 않았고요. 한 231대 1로 보여졌었는데 이에 따른 변화가 그대로 이어지는지도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11월 21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의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에 대해서 미국에서 품목 허가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메지온과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었지만은 일단 바이오주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력들이 다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가져갈 수 있는 뉴스가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10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최근에 나오는 경기선행지수의 미국의 동향을 보게 되면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좀 격차를 벌려놨다가 선행지수가 고점에서 약간 꺾이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불안감이 좀 더 커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선행지수의 변화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11월 22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0월 관광 통계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9월 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양호했었고 그리고 이런 중국 쪽에서 이어지는 관광객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러 가지 유통주에 대한 기대감도 키우는 상황들인데 10월 달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갈지 특히 중국 관광객 쪽에 대해서 계속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날은 내년의 실손보험 요율 책정 결과가 발표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보험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손해율 관련된 쪽에서의 부담감들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 정책적인 불확실성들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면서 반등의 빌미를 차지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미국과 유로존의 11월 합성 PMI 예비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부분들은 지난 독일의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저점에서 반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에 PMI 지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미국보다는 더 양호한 모습들로 나오면서 그나마 어느 정도 한숨을 돌리는 지표가 나올지를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 주간에 봐야 되는 일정들이 역시나 뭐 빽빽하게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투자 전략은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화웨이 관련된 미국의 입장과 함께 이번에 1차 무역 협상 관련된 합의 일정이 조만간 빠르게 나와서 시장의 안도감을 좀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12월 15일 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국산 수입품 15%에 대한 추가 관세 여부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대외적인 변수들에 대한 영향력들 계속 이번 주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홍콩 시위에 대한 격화 모습들 아직 중국이 본격적으로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는 그런 쪽에서 약간 여러 가지를 관리하는 쪽으로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격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그리고 또 미국과의 관계가 또 좀 더 불확실성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하나 22일 날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과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어떤 식으로 맞물려 들어가는지도 시장에 영향권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기업 실적이 거의 반불이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업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일단 3분기가 바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쪽에서의 변화들, 그래서 내년 전방에 대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시장은 2150선까지 넘어서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까지 안고 약간 기대감이 좀 더 반영된 시장이 아닐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대감이 커서 이런 쪽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추세가 좀 강화되면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코스피가 한 단계 레벨업된 2150선을 지지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코스닥은 685선에 대한 저항을 안착할 수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변동성이 초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과 함께 움직이는 측면들이 높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그나마 가장 빠른 실적의 턴이나 지표의 안정을 보여줬을 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쪽은 IT 쪽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IT 중심의 관심을 계속 갖는 전략들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대한 전략들까지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는 뭐 정말 혼자 잘 가는 것 같아요. 다우 뭐 또 역사적 고점 다시 올렸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펀드 자금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형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되고 있나요? 네, 그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그 EPFR이라는 글로벌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금융 상품의 35조 달러 정도에 달하는 자금을 추적 조사하는 회사입니다. 10월 달에 투신 펀드로는 무려 1,028억 달러 정도가 순유입이 됐는데요. 9월 달에 956억 달러보다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은 MMF라든지 채권 쪽으로 유입세가 확대가 됐고요. 반면에 주식형 펀드 쪽에서는 144억 달러 정도가 순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주식 펀드에서 자금이 유출된 국가들을 보면은 전체 펀드 중에 한 80% 정도 차지하는 주식형 펀드가 미국에서 유출이 됐는데요. 무려 112억 달러 정도가 유출이 됐습니다. 9월 달에 189억 달러가 들어왔는데 빠른 속도로 유출됐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송문에서 뉴스에 팔라는 식으로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합의 진정 가능성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자금이 들어왔었는데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치자 최근 들어와서 다시 현금 확보에 나선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11월 들어서 둘째 주까지 주식형 펀드 쪽으로 무려 264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는데요.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내년 세계 경제는 만만한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채권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그 결론을 보면 주식형 펀드로의 유출은 10월이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11월 달에는 다시 순유입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1단계 합의를 하기 직전인데 이게 합의만 돼도 추가적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도 됩니까?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미 대선에 따른 그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구입 확대,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 환율 투명성을 좀 높이는 만큼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도 12월 15일 날 예정되어 있는 1,600억 달러 제4차 관세 2차 부분이 연기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
중국 경제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또 상호 추가 관세라는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만큼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하나의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까지 미중 간의 관세 부과로 인해서 무역 축소 그리고 기업 심리 악화, 설비 투자 위축이라는 그 데미지가 세계 경제 성장률은 0.5에서 0.6% 정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부분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2020년 IMF가 당초 예상했던 내년도 성장률 세계 그 목표 3%를 웃도는 3.3%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3.3%라는 것은 전 세계 잠재 성장률이 3.2%인 점을 비교해 보면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높은 성장률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던 해에는 주가 상승률이 참 괜찮았다라고 저희가 속설로 그리고 팩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선거와 주가의 관계를 분석해 보면요. 네, 대통령 선거를 보면요. 4년 임기 중에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공화당 대통령 때보다는 민주당 대통령이 약간 높습니다. 미국의 맥킨리 그 대통령서부터 오바마 대통령까지 30회를 보면요. 임기 3년 차의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무려 80%나 됐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임기 지금 3년 차이기 때문에 올해 주가 상승률은 다우지수로 보면은 무려 20% 높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대선에서 정당이 바뀌면은 다음 그 주가 등락이 좀 역전이 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임기 4년 차에 상승을 하면은 새 대통령 그 1년 차에는 어김없이 주가가 하락한 경향이 있었는데요. 지난 30번의 그 대선 과정에서 정당이 바뀐 적이 11번 있었는데요. 이 중에 주가 등락이 바뀐 적은 9번으로 확률상으로 무려 81%나 된다고 합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탄핵 정국에 맞물려서 내년에 민주당이 됐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주가가 좀 상승하겠지만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특히 임기 3년 차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그 아노마리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경기 부양책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정당이 바뀌면은 주가 등락이 역전되는 것은 아무래도 정책 변경에 따른 경기 심리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21년도에는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미국 여쭤봤으니까 이제 홍콩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위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지금 양상인 것 같습니다. 과격해졌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홍콩 시위 발단은 지난 2월 달에 대만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서 비롯됐는데요. 홍콩의 남녀가 대만에 갔다가 남자가 여자친구를 살인하고 홍콩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이때 홍콩 송환법을 하겠다는 그 중국 정부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홍콩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비판적인 사람도 이송할 수 있게 되는 중국으로 보내는 조례라고 하면서 비판 시위가 일어났고요. 또 송환법 추진이 10월 23일 날 공식 처리됐지만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찰이 폭력 진압을 했고 그리고 정부가 시위를 폭동은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홍콩인들 같은 경우는 자유와 민주주의, 홍콩 독립을 요구하면서 중국 대륙과 성급기에 나서는 그런 정책 의도도 상당히 깔려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 지배에 대한 저항 운동도 그대로 표현된 게 이번에 홍콩 사태를 악화시켰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위가 25주째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통상적으로 이렇게 시위가 장기화되면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져서 시위를 좀 막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세지고 장기화되고 있단 말이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1997년도에 중국에 반환될 때 일국 양제 그리고 시민에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다는 약속을 받고 인계가 됐습니다. 홍콩 기본법에 보면은 집회 및 시위 자유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부나 경찰이 지나치게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게 이번 그 시위가 그치지 않는 그런 원인이 됐고요. 특히 시 중심에 서 있는 젊은이들은 자신들 같은 경우에는 배신당한 세대로 느낄 정도로 중국에게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고학력 푸어들 생활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홍콩이 광저우나 선천처럼 중국의 지방 도시로 전락했다는 피해 의식도 쌓였던 게 중국계 은행이라든지 상점에 대한 방화 그리고 화염병 사용이라는 반정부 시위로 계속 이어지는 악순환을 키운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이나 정치적이나 심리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렇게 지금 시위가 격화되는 와중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위에 엄중하게 대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 문제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이유가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24일 날이죠. 9.2의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친중국파가 패하게 된다면은 내년 1월 11일 날 대만 총통선거에 차잉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만의 독립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고요. 중국이 그동안에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추진했던 통일 전선 전술이 실패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내년 7월에는 홍콩 입법회,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민주파가 다시 약진을 했을 경우에는 시진핑은 물론이고 중국 공산당의 권위 추락으로 인해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시대가 요구하는 5가지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일국 양제가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고요. 중국 국토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중국 서부에 있는 위구르나 티벳, 소수민족의 자치 요구가 커질 것은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시진핑은 홍콩 민주화 시위가 가져올 중국 내분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때문에 국가 분열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그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면서 계속 홍콩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의회 선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무엇이고 그리고 선거를 어떻게 치러지는지 왜 중요한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영국이 홍콩을 반환했을 때 중국으로부터 3개 선거 약속을 받았는데요. 행정장관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18개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구의회 선거가 해당이 됩니다. 5년에 한 번 치러지는 행정장관 선거 같은 경우에는 친중국파가 집권하고 있는 1,200명의 선거위원회에서 뽑는 간접 선거 방식이고요. 4년 임기의 입법위원회 선거 같은 경우는 전체 의석 좌석이 70석입니다. 이 중에 절반인 35석은 친중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업계에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친중국파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보통 선거는 구의회 선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18개, 452개 지역에서 소선거제로 치러지는데요. 현재 구의회 의석을 보면 친중파가 298석, 민주파가 106석으로 친중파가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송환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젊은 층들이 이 후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무려 1,104명이 출마할 정도로 현재 홍콩 안에서도 상당히 뜨거운 편입니다. 이 때문에 여론이 민주파에 좀 우호적이기 때문에 선거전이 지금 일주일 남았는데 상당히 또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잘 치러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11월 24일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선거판이 불리한다면은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에 압력을 가해서 선거위원회로 하여금 선거를 연기시킬 수가 있는데요. 다만 선거를 연기시키려면은 태풍이나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상황이고요. 중국이 이제 앞으로 홍콩 시위를 무력지나 비상사태를 걸면서 선거를 연기할지 중지할지도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시위대들이 8개 대학에서 바리케이트를 치다가 그 20대학만 제해놓고 나머지는 철수한 것도 아무래도 도로 봉쇄도 푼 것도 중국의 이런 그 무력 진압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민중파 그 젊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의 민주주의 지속, 구의회를 대부분 탈환해서 홍콩 독립을 요구한다는 문제, 민주가 아니면 죽음을 호소하는 이런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력에서 월등한 친중국파 같은 후보들이 지금은 백중세에 있기 때문에 과연 누가 승리할지는 현재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간에 우려가 되는 건 중국이 과잉 무력 진압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아니겠습니까? 제2의 천안문 사태, 즉天安문 사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4중전의 이후에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플랜 B, 강제 종료 전략이 아예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홍콩 사태가 통제 불능에 빠지고 치안 유지가 어려워진다면 홍콩 정부가 당연히 중국의 무장 경찰 투입을 요구할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계엄령이라든지 비상사태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홍콩에 투입될 무장 경찰 같은 경우에는 불과 선전에서 5분 거리에 있게 되는데요. 문제는 세계가 허용하지 않는 진압에 나섰을 경우에는 국제사회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당장 미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인권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92년 홍콩에 부여한 경제특별지위를 거두게 되면서 투자나 금융거래 그리고 홍콩을 경유한 중국의 우회 수출도 막힐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홍콩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이게 우리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홍콩 경제 결국에 경기 후퇴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습니까? 네, 홍콩 같은 경우에는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9% 감소했는데요. 2분기 연속 감소세고요. 또 2009년 이후에 10년 만에 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기 침체가 두드러지는 것은 개인 소비 부분인데요. GDP의 한 7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보면은요. 8월 소매 판매는 무려 23%나 줄었고요.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서 보석이나 시계 같은 경우는 47%, 약이나 화장품도 30%, 호텔 객실 가동률이 무려 60%까지 떨어졌는데요. 주말도 문제지만 평일을 가리지 않고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계속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최루탄 발사로 인해서 현재 중국의 홍콩의 중소 영세 기업들의 지금 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홍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3%까지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금리 인하 같은 일회성 경기 부양책을 계속 내놓고는 있지만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소비나 투자 부진이 해결이 당분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내년까지도 시위가 계속이 된다면은 홍콩 경제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짧게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이 피해가 상당히 시간이 복구하는데 걸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걸릴지 대략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현재 양면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중국 홍콩 같은 경우에는 맥심 그룹이라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건 스타벅스를 런칭하는 회사입니다. 홍콩에서는 스타벅스를 먹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한 정치 성향에 따라서 노랑이라든지 파란 스티커를 붙이면서 불매 운동이 서로 양측 진영에서 치열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홍콩에서는 수업을 거부하는 빠커, 그리고 총파업을 의미하는 빠공, 그리고 상점 철시를 의미하는 빠시 같은 유행어들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왕따 당하기 전에 아무래도 세계 시장이라는 면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입 박람회라든지 그리고 RCEP 타결이라든지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1차 협의에도 상당 부분 양보를 하면서 국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데 현재 또 홍콩과 관련해서 홍콩 거래소에 26일 알리바바 그룹도 상장시키면서 홍콩이 투자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다시 쌓으려면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네, 오늘 그냥 묶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시간도 없고. 남아산업 한창제재 안랩 3개 준비했는데 우리가 깔끔하게 정치 때문에 가시네요. 예,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지금 그 세를 따져보자면 뭐 여기서 특정 뭐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이런 발언은 안 합니다. 그 기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남아산업은 지금 단일가 매매에 걸려 있거든요. 많이 보면은- 올랐다는 얘기죠. 예, 보면은 지금 단기 과열 종목에서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됐어요. 그게 뭐냐면 지정일이 11월 14일이거든요. 오늘이 18일이고 16, 17 주말이 끼어 있었고 그럼 15일이 금요일이잖아요. 14일 목요일부터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지금 보시면 잘 안 움직여요. 그렇죠? 보시면 원래 남아산업 같이 이런 테마주를 얽힌 종목은 이 지금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야 정상이죠. 지금 뭐 매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호가가 많이 움직이니까 숫자가 이렇게 지금 플러스 3.68로 가만히 정지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플러스 3.68로 지금 고정된 상태로 마치 내 HTS가 멈춘 것처럼 되어 있을까요? 그거는 30분 동안 단일가 매매를 해서 30분마다 체결돼서 숫자가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호가창을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거든요. 아무래도 30분 동안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게 빠르게 매매를 해서 막 한 주, 두 주씩 막 거래해서 장난을 쳐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도 너무 답답해서 안 하게 돼요. 심리적으로. 어쨌든 간에 오늘까지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입니다. 근데 단일가 매매가 아까 이 위축시키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과열을 위축시키기 위한 거. 근데 과열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단일가 매매를 했는데 그걸 밀고 올라가서 지금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확률적으로 이 지금 세력이 이 남아산업을 아직 떨어뜨리기 싫다는 얘기일 가능성이 커 보여요. 이 지금 이낙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얽혔는지는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 어떤 식으로 얽혔는지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그게 정말 근거가 있게 얽혔든 근거가 없이 정말 엉뚱하게 얽혔든 그 대선 테마주란 거는 한번 낙인이 그렇게 찍혀버리면 그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운명이에요, 운명. 왜냐면 너도 나도 다 나서서 다 그 증권 언론에서 다 이거를 관련주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버리면 저도 뭐 그것 때문에 또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검색어 순위 뭐 지금 검색어 순위를 연관 검색어 다 없애진 않았잖아요. 그럼 연관 검색어에 이 기업을 쳐버리면 해당 정치인이 떠버려요. 그러니까 안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건 근거가 없는데 왜 저렇게 얽혔지? 뭐 예를 들어 지역으로 얽혔어요. 뭐 골프장이 어디 있는데 그 지역구가 옛날에 연관되어 있다. 말도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지만 그렇게 얽혀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냥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인데 지금 보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오고 있어요. 원래 황교안 지금 대표랑 두 자릿수로 같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황교안 대표는 두 자릿수가 깨졌고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이낙연 총리는 지금 급등을 해서 20%를 돌파한 여론조사도 몇 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해서 지금 남아산업 그리고 남아토건 뭐 여러 개 있어요. 남선알미늄, 이월드 있는데 지금 그중에 남아산업이 제일 강해요. 이게 남아산업이 원래 제가 상장했을 때 신규 상장주 한참 가져올 때 골프장 관련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렇게 얽힐지는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주식의 운명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이제 단일가 매매가 종료되는 시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밀고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 단일가 매매가 풀리는 내일부터는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아주 추천하진 않지만 지금 뭐 안 그래도 총선 전국으로 접어들고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이 테마주들이 굉장히 불거질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수익을 추구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손절가 14,500원, 목표가 18,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창제지입니다. 자, 한창제지는 그냥 황교안 관련주예요. 황교안 테마주인데 이거는 지금 뭐 죽으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죽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뭐 김세연 삼선위원이 최연소 삼선위원이에요. 이분이 소장파라고 불리어서 옛날에 유승민 대표랑 박근혜 탄핵 관련 국면에서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에 갔다가 복당을 했어요. 근데 복당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막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같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저런 얘기를 하냐. 그래서 영남 중진 의원들의 오늘의 발언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마시던 우물에다가 어떻게 침을 뱉을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 얘기까지 했냐면 김세연 삼선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당은 이제 운명이 다 했고 좀비이고 왜 우리를 손가락질하는지 모른다면 그거는 더
웃긴 일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되게 심한 얘기를 했어요. 물론 바른정당에 갔다 온 소장파긴 하지만 그래도 충격적이죠. 현재 자유한국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신은 안 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대답을 했어요. 나는 뚜벅뚜벅 걸어가겠고 총선에서 졌을 경우에 사퇴를 하겠다. 그러니까 한창재지는 황교안 대표가 물러나지 않고 황교안 대표의 지금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는 결사 항전을 할 거예요. 총선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나가면 지금 약간 뭐 지지도가 떨어지고 이거랑은 별개로 이쪽 보수 쪽에서 한창재지를 미는 이쪽에서는 또 혼자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창재지는 황교안 대표 관련주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왜냐면 황교안 대표 관련주가 없고 뭐 지금 계속 이낙연 대표 관련주만 간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지지율은 계속 변하고 정치는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하나씩 꼽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보수 진영에서 한창재지 꼽아놔야 되고요. 손절가 2,800원, 목표가 4,000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안랩입니다. 제3지대에 있는. 이거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안철수 대표의 생각을, 전 대표의 생각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지금.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전에 마라톤 도전기를 하나 책을 냈을 때 이거 복귀다, 이거 분명히 이랬어요. 왜냐면 대부분 여의도에서 출판 기념회 하잖아요. 출판 기념회 왜 하는지 아세요? 책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책을 써서 출판 기념회라고 해서 거기서 여러 의원들을 초빙해요. 그럼 이제 조금 인지도 있는 의원들을 초빙하고 이러면 세를 과시하고 내가 다음 행보에 대해서 어떤 선언을 하는 그런 자리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언론사도 많이 찾고.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라톤 도전기를 내놨을 때 사람들이 다들 이거 분명히 복귀다. 근데 안철수 전 대표는 복귀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지만 주가는 지금 흐름은 다 만들어놨거든요. 흐름은. 언제든 복귀했을 때 급등할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안철수 전 대표가 키예요. 왜냐면 유승민 대표가 밖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가 변혁이라는 걸 만들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총선이 5개월 남았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오신환 대표한테 넘겨줬죠. 근데 자유한국당하고는 절대 안 합친다고 했어요. 황교안 대표가 큰 빅텐트를 구성하려고 했지만 절대 안 합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대표라던가 지금 유승민 전 대표라던가 오신환 지금 원내대표 바른미래 그쪽하고 지금 어떤 다른 쪽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안철수 대표가 합류를 하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 또 생각이 있던가. 하여튼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남아산업 한창재지 지금의 여당 야당의 큰 하나씩을 소개해드렸죠. 새롭게 어떤 세력에서 지금 가장 키를 잡은 게 안철수 대표이기 때문에 전 대표이기 때문에 안랩도 지금 여기 포트폴리오에 넣어놔야 된다. 여러분들이 정치 생활 좀 하시는 분들이 하나만 하시지 않잖아요. 뭐 지지율에 따라 뭐 정치 상황에 따라 막 여기 탔다가 저기 탔다가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잘하시는 분만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나만 쥐고 있다가 완전 폭망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움직여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보자면 일단 모습을 만들어놨어요. 복귀 뉴스가 이슈가 던져졌을 경우에 언제든 폭발시키게끔 세력이 이렇게 좀 만들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만진 것 같아요. 찰흙을 만지듯이 약간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이제 모양만 딱 만들려고 나오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정계 은퇴를 시사한 바는 없거든요. 지금 뭐 불출마 선언하신 분이나 아예 뭐 임종석 전 실장처럼 아예 정계 은퇴 얘기를 비친 사람처럼 아예 안철수 대표가 나 정치 이제 안 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 냄새를 풍기면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거를 미끼로 해가지고 급등을 시킬 확률이 있어요. 요것도 제3지대 세력으로서 하나 볼만하다. 손절가 65,000원, 목표가 8만 원입니다. 그러면 짧게 셋 중에 어떤 게 하나가 더 남았군요. 제가 딱 맞췄는데. 예. 네, 남아산업으로 단기 추천을 하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안랩은 제가 뭐 스물스물 피우고 있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단타 매매를 주로 하실 텐데 안철수 대표를 기다리면서 안랩에 계속 있다가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남아산업이랑 한창재재가 오르는데 막 배가 아파요. 내가 안랩을 갖고 있는데 안랩은 안 오르거든 지금 복귀하기 전까지. 그럼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니까 지금 단기 추천주로 지금 어울리는 건 남아산업이에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단일가 매매가 풀리는데 단일가 매매가 풀리면 약간 족쇄가 풀린 듯이 막 죄수가 족쇄에 묶여가지고 막 질질 끌고 막 못 움직이다 갑자기 족쇄가 풀려서 막 달려가서 감옥을 탈출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추천주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화산업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신일숙 소장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내일의 종목 삼상봉 가기 전에 잠시 저희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인데 시장 상황 전체적으로 분석해 주시고요. 섹터별 흐름까지 함께 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보합권 등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이 좀 정체된 가운데 장 시작 전에 미국장이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전체적으로 미중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부분이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실제 발표되는 지표가 좀 악화되면서 특히 미국의 10월 산업 생산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0.8을 기록하면서 여전히 실물 지표와 관련된 부분은 하락 모멘트로 작용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상승 가운데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섹터를 보시면은 의학과 통신 쪽의 섹터가 오늘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섬유와 운송 창고, 특히 섬유 의복 쪽은 중국 강군절 이후에 상당한 상승을 기록한 이후에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섹터가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는 제주항공 관련된 얘기네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 본입찰까지는 갔는데 본입찰에서 고배를 좀 마신 지금 상황입니다. 주가가 좀 내리막을 펴고 있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가 대체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고 했다가 본입찰에서 떨어지면서 인수를 하지 못했는데요. 이것이 호재인가 악재인가를 놓고 상당히 강로들방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3,688억 원, 영업 손실이 174억 원, 상당히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왔는데요. 예상치보다도 좀 낮은 수준인데 특히 3분기뿐만이 아니라 4분기에 지금 기대되고 있는 실적도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매출액은 한 3,069억 원, 영업 손실은 한 380억대로 사실 3분기도 좋지 않지만 4분기는 더 악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 악화는 뭐 누구나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 노선,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일본 노선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반면에 동남아 노선은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단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반기 환율이 좀 강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정비 비용도 올라가면서 상당히 악재가 산재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기부터는 이제 바닥론이 좀 나오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는데 특히 일본 노선 객석 점유율이 마이너스 90%,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이 없다라는 기대감이 좀 들고 있고요. 여기에 아시아나 항공 인수 리스크가 감소하면서 4분기 바닥론 이후에 1분기에서 좀 바닥을 잡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1분기에서 저점을 좀 잡더라도 주가가 상승으로 돌아서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적어도 항공주 관련된 부분은 내년 1분기 이후에 관심을 가진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일의 종목 330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상승 기조에 좀 접어드는 종목 휴원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960억 원, 영업이익이 140억 원, 전체적으로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특히 최근에 이스라엘의 인사이텍사와 제휴를 하면서 내신경 질환과 관련된 초음파를 국내에 도입하면서 상승 모멘텀이 새롭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만제 중국 생산량의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4분기 이후에 실적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막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관심을 좀 가질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 지난주 말부터 급등하는 모습, 여기서 눌림목을 줄 때 매수 조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휴원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지환 멘토는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정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가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